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500년 조선 매국의 공로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고, 이제 한일 합방 성사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2년 조선이 개국이 되고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합방이 됐죠. 정확히 약 한 518년간의 조선 역사였죠. 자, 우리 500년 이상의 긴 왕조를 이끌었던 이 조선이 이젠 한일 합방, 즉 일본에서 강제 합방이 됐는데 그 성사 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우리가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이 개화의 물결을 타고서 나름대로 개화 정책 아닌 개화 정책을 펼쳤죠. 그러면서 개화파에 중에서는 우리가 온건 개화파가 어떻고 또 급진 개화파가 어떻고 해서 뭐 이모군란도 거치고 갑신정비도 거치고 그리고 갑오 경장을 거치면서 많은 고종주의에 있던 이 신하들이 대부분 다 죽음을 당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에는 개화파는 개화파인데 온건적으로 하는 개화파도 없어지고 급진적으로 하려고 했던 개화파도 없어져서 쉽게 얘기해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브레인들이 거의 전무했다. 이제 남는 건 뭐죠? 이제는 간신배들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격이죠. 그 매국의 공로자는 누가 뭐니 해도 랭킹 1위 이완용이 되겠죠. 자, 이완용조차도 사실은 뭡니까? 처음부터 친일파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도 잔머리를 굴다 보니까 이쪽에 줄을 대면은 자기 일신의 영달은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자, 이완용 하면은 우리가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레닌 또 중국의 손문 같은 그런 그 사람들도 사실 일본의 공작금을 받아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일정 부분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본은 그만큼 치밀한 거죠. 자기네들의 목적을 갖다가 이룩하기 위해서는 돈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놓는 뭐 그런 작전을 피고 그리고 급기야는 정보와 또 이렇게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일궜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자, 그런 것을 간파했던 이완용 보시게 되겠죠. 자, 을사늑약 이후 고종은 이제는 뭡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신하들 그죠? 틈에서 이완용을 핏대로 한 뭐 송병준, 조중, 을사오적, 정미칠적 등에 의해서 왕위를 갖다가 강제로 쫓겨나죠. 그것이 1907년도였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을사늑약 이후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다시피 한 이 나라에서 이제는 뭡니까? 1907년도 정미칠조약 이후에 이 모양만 있는 이 나라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에 이제 그 병합이 되겠죠. 그런 와중에 이완용과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은 바로 일진회라는 그런 친일 단체가 있었죠. 자, 일진회에 보면은 송병준 아주 그 친일파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용구 이 사람도 이제 일진회 회장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일본의 어떤 일본 한국의 어떤 합방 비사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이 송병준과 이용구를 갖다가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칭송을 한 인물들이 바로 송병준, 이용구들이죠. 자,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 있어서 내 공이 크냐, 네 공이 크냐 이거 갖고서 이완용이는 머리를 막 굴리면서 일진회하고 친일 경쟁을 막 하게 됩니다. 자, 이완용은 이때 당시는 거의 총리 대신이니까는 거의 2인자 역할이었고 또 송병준과 이용구는 뭡니까? 일본의 사주를 받으면서 어떤 그러니까 친일의 아주 온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양만 한 조선 사람이지 이 사상과 모든 것은 다 일본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죠. 송병준이나 이용구 다 이렇게 보면 송병준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때 뭐 통역관으로 해서 했던 장사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렇게 일진회와 친일 경쟁을 하면서 내가 먼저
나라를 팔아먹는데 일본으로부터 공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완용의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완용은 자기의 위치, 즉 그 총리 대신으로서의 일본 정부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 보니까는 적극적인 매국 작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그 이완용이가 일을 하면서 자기 수족을 부리는 참모 중에 한 명이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인직 들어보셨죠? 우리 뭐 국어 시간 때 뭐 혈의 누라는 이 책을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혈의 누 이인직에서 맨날 이제 외우고 쓰는 것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엄청난 친일파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이인직이가 원래 일진에서 일을 했었고 또 이완용 밑에도 일을 했다가 결국은 이완용한테 달라붙은 거죠. 자, 이인직을 갖다 자기 비서로 활용하면서 일본 통감 쪽에 인물들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인직을 갖다가 보면서 자, 우리가 이번에 나라가 합병이 되면은 우리 황제를 비롯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대우를 해줄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데라우치 통감 바로 밑에 있던 그 외사 국장이라고 그러죠. 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마스가 만약에 합병 작업이 들어가면은 당신네들 나라 황제를 비롯해서 이완용 당신을 비롯한 우리 합병에 협조를 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막대한 은사금과 그 다음에 귀족의 대우를 갖다가 보장을 해드리겠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총리 대신이지만은 합방이 돼도 나의 위치와 나의 권력과 나의 금전, 나의 경제 모든 것을 다 보장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어이구 땡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양하는 거, 저 일진에 이 자식들 보면 근본이 나랑 다른데 나는 그래도 왜 저기 저 뭐라 그럴까 저 과거 시험도 수석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고위직을 이렇게 딱 했는데 니들 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천한 놈들이 감히 내 앞을 갖다가 갈아맞춰서 세칭하느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빨리 이인직을 갖다가 이제 이인직이 일본말을 잘하니까 해서 조선 매국 협상을 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이 통감이 이제 인사 발령이나 5월 달에서 이제 5월 달에 데라우치 통감이 이제 물론 조선 총독부 이제 총독이 되겠지만 그 전에 통감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그다음에 소단가 통감이 한 번 더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데라우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육군 대신이었죠. 육군 포스타. 이 사람이 이제 5월달에 인사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한 2달 뒤에 조선으로 와요. 7월달경에.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과격하고 무식한 그런 군인 이런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이 여기 딱 부임하는 순간 이제는 때가 왔구나. 나라가 넘길 거. 빨리 일진에보다 내가 먼저 손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밀리에 우리 이완용 공대장은 또 자기 비서인 이인직을 또 빼고 또 조중이라는 또 소론 출신의 인물을 갖다가 발탁을 해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조선 통감에서 데라우치와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때가 1910년도 8월 6일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딱 얘기를 하죠. 데라우치 통감이 더 이상 긴 얘기하지 말자. 도와줘. 우리 줄게. 더 이상 따지지 마. 이거죠. 그러면 뭐야? 네 도와주면은 너를 비롯한 네 귀족들은 우리가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주겠다. 각서까지 써줘요. 일한병합 이 합의문 중에 그 제5조항이 있어요. 합방이 되면은 일본은 황족과 그 이런 다 보장을 해준다. 세비도 넉넉하게 주겠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 이완용과 조중, 데라우치 총독과 고마스 외사국장이 비밀리에 각서를 주고받죠. 이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그날이 바로 이제 한일 합방 조약문이죠. 이때가 8월 22일이죠. 그리고 한일 합방 발표는 8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약속대로 한일 합방 이후 10월 달에서 친일 매국 공로자 76명을 뽑아서 공, 후, 백, 자, 남작이라는 일본에서 쓰는 그런 벼슬 용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국 공로자들한테 은상과 함께 이 자기를 영작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높은 직위는 이제 후작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작. 자, 후작, 남작은 맨 이제 아래 쪽인데, 자, 여기 공통점이, 그러니까 분류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후작을 받은 인사 중에는 왕실인물이 줄을 이뤘다. 왕실인물. 이완용은 왕실인물이 아니지만 후작이라는 타이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윤덕영, 이지용, 이런. 그러니까, 대원군 무슨, 조카부터 해가지고서 하여튼 민씨에 또, 그러니까, 일제 때 민비가 시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비 집안의 소위 형민 씨들이 대거, 자기를 받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내 식구는 칼부림에 죽음을 당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나는 벼슬을 받는다. 아무튼 후작을 비롯해서 아주 상위 고위층은 왕실의 인물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 후작 이하 백작, 자작, 또 남작, 여기에 이 은사금과 이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약 한 60여 명이 되는데, 여기에 이 또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은 소론 인물이 한 7, 8명 되고 6, 7명, 그 다음에 또 북인, 남인 북인 들어보셨죠? 거기 한 2명 되고, 나머지 한 54명, 56명 정도는 거의 다 노론 계통의 인물들이 자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노론이라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걸 기원을 잡아야 되냐면은 인조반정 때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서인이 집권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숙종 때 잠깐 남인한테 정권을 몇 년 동안 뺏겼다가 다시 빼앗고, 그거 외에는 인조반정 이후부터 이때까지 거의 서인의 노론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즉, 우리나라는 노론이 계속 정권을 잡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또 주 멤버들도 노론이었다. 즉, 노론은 결국은 나쁜 집단들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요런 거 하나 잠깐 옆에서 이렇게 좀 삐나가지만, 우리 현종 때 예송 논쟁 알고 계시죠? 무슨 자의대비가 효종이 죽었는데 그 상복을 몇 년을 입느냐, 기간. 그것 때문에 예송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론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임금은 일종의 우리 사대부하고 같은 부류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상복의 기간을 갖다가 입는 게 낫다. 반대로 남인은 무슨 얘기냐? 왕은 왕인데, 그래서 왕의 위치에 맞게끔 상복을 입어야 된다 가지고서 1차, 2차 가지고 예송 논쟁한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노론이라는 이 집단은 왕을 왕으로 안 본 거예요. 왕보다는 우리가 먼저 위다. 즉, 왕은 우리 사대부하고 같은 그런 계열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명나라 황제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서 정권을 갖다가 유지했던 세력이 바로 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은 한일 합방이 되고 일본에서 일한 한일 병합 종문에 의거해서 데라우치 총독과 이완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합의문 중에 그걸 해서 76명한테 자기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멸망 3가지 요소를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일제의 군사적 우위한 점령이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타라 입국해서 뭡니까? 이제는 일본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자. 대동아 공영이다.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을 갖다가 키웠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몸뚱아리 큰 중국 첫날을 갖다가 그냥
청일전쟁 때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또 10년 뒤에 이를 갈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갖다가 조금 위태롭게 했던 러시아를 또 러일 전쟁 때 또 이겨냈죠. 그러면서 그 군사력은 감히 아시아에서는 대등한 그런 국가가 없을 정도였죠. 또 뭡니까? 고종의 무능이 또 한 몫을 대단히 했죠. 고종은 그 밑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던 그런 유능한 브레인들을 데리고 나서 정책을 잘 펼치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서 이걸 갖다 적재적소의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정치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리만 이렇게 보존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는 무능에 무능이 겹쳐버린 거죠. 자, 이것은 일본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점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기관, 즉 노론이 집권당이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노론이 뭡니까? 매국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다. 그래서 공로자도 엄청나게 많이 양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 임진왜란 때 의병이 나라를 지키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했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가 나라를 움직이는 정당이 그 집권 기관이 나라를 팔아먹어.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이 나라를 팔아먹는 거는 세계사적으로도 상당히 희귀한 사례죠. 그래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많이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의 후회가 또 나라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절들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멸망, 즉 518년에 이 조선의 이 멸망은 일제의 강대한 힘, 그리고 고종의 무능, 그리고 노론의 매국 활동으로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나라가 결국은 일본한테 팔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76명은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 잘 갔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매국의 공로자들을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고, 결국은 힘센 자가 우위니까 우리가 힘을 세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일본을 갖다가 반대로 너 옛날에 우리나라 잡아먹었지, 내가 너희들 잡아먹을게, 뭐 이런 시대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힘을 기르면은 멸망하는 길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조선 500년 매국 공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